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적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만큼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여 사람들의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운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온 산이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어 마치 신선이 사는 세상처럼 아름답게 변했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는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아 잠시 쉬어가게 할 만큼 넉넉한 품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이 하루하루 흙을 일구며 살았고 밤이면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피우곤 했던 참으로 평화롭고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름처럼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같이 청초하고 단아한 생김새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씨 또한 깊고 어지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효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은은한 미소가 머물렀고 거친 무명옷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귀품이 흘러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어찌나 야무진지 낡은 천조각도 그녀의 바느질을 거치면 마치 새 옷처럼 튼튼하고 아름답게 변모하곤 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연화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한 탓에 몸져눈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기침 소리가 깊어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는 결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햇바느질을 하거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애를 썼습니다. 집안은 비록 가난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지만 연화가 매일 쓸고 닦은 덕분에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고 마당 한 구석에는 그녀가 정성스레 가꾸는 작은 국화꽃들이 가을 햇살을 머금고 소박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아침부터 왁자지껄한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는데 이는 한양에 계신 세자 저하께서 병환 치유와 휴식을 위해 이 근처 온천으로 행차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왕족의 얼굴은커녕 높은 벼슬아치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에 경사라도 난 것처럼 들떠서 길가에 나와 흙먼지를 쓸고 집 앞을 단장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촌장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 장정들을 모아놓고 행여나 세자 저하의 행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도록 단속하느라 목청을 높였고 아낙네들은 저마다 밭에서 갓 캔 고구마나 감을 쪄서 대접할 준비를 하며 수다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산자락 외딴 집에 사는 연화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화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행렬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 산에 올라 어머니의 기침을 탱게 할 도라지와 약초를 캐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큰 길가로 몰려나가 세자 저하의 행차를 기다리는 동안 연화는 낡은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호미 하나를 챙겨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소란함이 멀어지고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숲속으로 들어서자 연화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마치 숲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처럼 정겹게 들려왔고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덤불 사이를 헤치며 약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러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기에 연화는 안심하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굵은 도라지 몇 뿌리와 향이 좋은 더덕을 캐서 광주리에 담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해는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바위에 걸터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땀을 식혔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 울긋불긋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니 세자 저하의 행렬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연화는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흙을 파며 약초 캐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산의 날씨란 참으로 변덕스러워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숲을 휘감았고 새들도 둥지를 찾아 날개짓을 서둘렀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연화가 서둘러 하산하려 짐을 챙기는 순간 후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을빛이고는 너무나 거세고 차가운 비였기에 얇은 저고리만 입은 연화는 금세 온몸이 젖어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미끄러웠고 나무 밑에 웅크려 있어도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를 피할 만한 동굴이나 바위 틈을 찾아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겼지만 낯선 산길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숲속의 작은 공터 쪽에 무언가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 비에 젖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붉은 칠과 황금 장식으로 치장된 거대한 가마였는데 주변에는 호위무사나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덩그러니 가마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자 저하의 행렬이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 잠시 근처의 큰 정자나 사찰로 대피하면서 무거운 가마를 잠시 이곳에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 귀한 물건이었지만 지금 연화에게는 왕실의 권위보다는 당장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비를 피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빗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손발이 곱아오는 추위에 연화는 저 화려한 가마의 처마 밑이라도 빌려 잠시 비를 그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마는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비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처마 밑에 섰지만 들이치는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옷이 젖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추위에 몸이 덜덜 떨리자 연화의 시선은 자연스레 가마의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비단 휘장이 내려져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이라면 이 지독한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잠깐만, 아주 잠깐만 비가 잦아들 때까지만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비를 계속 맞다가는 병이라도 얻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마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훅 하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공기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숲속의 흙내음과는 전혀 다른 귀하고 은은한 향나무의 향기였습니다. 안쪽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해 보였으며 바닥에는 푹신한 비단 방석과 최고급 양털 깔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진흙투성이인 신발을 벗어 품에 꼭 안고 젖은 몸으로 비단을 적시지 않도록 조심하며 가마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밖에서 들리던 요란한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작아졌고 어두컴컴하지만 아늑한 공간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밖의 추위와 대비되는 따스한 공기에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최대한 몸을 웅크려
가마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붉은 융단을 적실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젖어버린 몸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치맛자락을 꼭 쥐며 비가 빨리 그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가마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고요했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향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웅크리고 있었기에 그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바깥 동정을 살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싶더니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라. 비가 그쳤으니 지체 없이 출발해야 한다. 전하께서 기다리신다. 어서 채비를 갖추어라. 하는 굵직한 목소리들이 가마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밖에는 이미 수많은 병사와 내관들이 돌아와 가마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바로 발각될 것이 뻔했고 왕실의 가마에 함부로 들어간 죄는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큰 죄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도망칠 길이 막혀버린 연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가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가마 안쪽 깊숙한 곳 세자가 앉는 자리 뒤편으로 두꺼운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좁은 틈이었지만 몸집이 작은 연하라면 억지로 몸을 구겨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재빨리 그 휘장 뒤편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멈추자마자 가마의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오며 바깥의 부산스러운 소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저하, 비가 그쳤으나 길이 미끄러우니 오르실 때 조심하시옵소서. 깍듯하고 엄숙한 내관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누군가 가마 안으로 들어오는 묵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마의 바닥이 살짝 기우뚱하며 무게감이 실렸고 사그락거리는 비단 옷 스치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코앞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나라의 세자 저하가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자가 자리에 앉자 가마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다시 가마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출발하라. 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가마꾼들의 힘차 기합 소리가 들렸고 거대한 가마가 울렁거리며 들어 올려졌습니다. 연화의 몸도 덩달아 붕 뜨는 느낌이 들더니 이내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가마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휘장 뒤 좁은 틈새에 낀 채 연하는 숨이 막혀올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젖은 옷은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앞에는 세자가 앉아 숨을 쉬고 책장을 넘어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세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연화는 그가 언제 뒤를 돌아보거나 인기척을 느낄지 몰라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수많은 호위무사들의 발자국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가마를 에워싸고 있었으니 들키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자가 흠 하고 낮은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몸이 움찔하며 휘장을 살짝 건드렸는데 다행히 가마가 흔들리는 박자에 묻혀 세자가 눈치채지는 못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세자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왕세자로서의 위엄보다는 알 수 없는 고단함과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구중궁궐의 높은 분도 이리 무거운 한숨을 쉬는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어둠과 밀폐된 공간, 그리고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연화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에는 쥐가 나기 시작했고 웅크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세를 바꾸려다가는 오스치는 소리가 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머니는 어찌 사시나요?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마는 산모퉁이를 돌아 평지로 내려선 듯 흔들림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가마에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하, 잠시 후면 휴게소에 닿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다리를 펴시고 차를 드시지요. 세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았다. 물러가라. 하고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험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휴게소에 도착하면 세자가 내릴 것이고 그때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밝은 불빛 아래서 발각될 위험이 더 큰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습니다.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마가 큰 돌부리에 걸린 듯 심하게 덜컹거렸고 그 충격으로 연화가 숨어있던 휘장 고정끈이 풀리면서 휘장이 아래로 툭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던 연화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세자는 책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고개만 돌리면 바로 그녀와 눈이 마주칠 거리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마의 흔들림이 잦아들자 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에 이끌린 듯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자의 눈과 공포에 질린 연화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세자의 눈동자는 깊고 검었으며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저 세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좁은 가마 안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세자는 소리쳐 호위무사를 부르는 대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가만히 연화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화의 젖은 옷과 흙투성이 발, 그리고 겁에 질린 하얀 얼굴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바깥의 말발굽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연화는 심장이 ඈ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눈앞에 있는 세자의 검은 눈동자만이 거대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감히 천한 자신이 마주 볼 수 없는 고귀한 위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조리고 죽음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포에 질린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굳어버려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의 눈썹이 꿈틀하며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이 연화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군사들의 발소리와 마루름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좁은 가마 안은 폭풍의 눈처럼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세자는 소리쳐 호위무사를 부르거나 당장 끌어내라고 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을 금세 감추고 가만히 연화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초라한 무명 저고리, 진흙이 묻은 낡은 치마, 그리고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입술을 보며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거두어졌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검지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은밀하고 부드러워 연화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세자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면을 응시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작게 말아 가마의 구석진 모서리에 바짝 붙었습니다. 세자의 넓은 등과 화려한 골룡포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고 그 등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기이하게도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가마는 여전히 덜컹거렸고 그 규칙적인 진동이 연화의 떨리는 몸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호위대장이 큰 소리로 행렬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세자가 지키고 있는 이 가마 안은 세상과 단절된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가마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자는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뒤쪽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침입자에게 쏠려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 역시 세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곧게 펴진 등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왕세자로서의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연화 때문에 가마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습해진 것을 그도 느끼고 있을 터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존재가 세자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젖은 옷자락을 최대한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연화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세자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여인들에게서 나는 짙은 분 냄새나 머리기름 냄새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방금 내린 비에 젖은 흙내음, 산속의 깊은 풀냄새, 그리고 그녀가 캐던 도라지와 더덕의 쌉싸름한 향기가 뒤섞인 지극히 자연스럽고 투박한 냄새였습니다. 세자는 그 낯설지만 신선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일같이 맡던 침향의 무거운 향 대신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듯한 산골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미묘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연화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턱에 힘을 주어 소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딱, 딱, 딱 조용한 가마 안에 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지자 세자가 다시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그 한숨 소리에 또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저하의 심기를 거스른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는데 갑자기 세자가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두툼한 비단 겹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세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귀찮은 물건을 치우듯 툭 하고 그 겹옷을 연화 쪽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수가 놓인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귀한 옷이 연화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옷과 세자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무심한 행동 속에 담긴 배려가 연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비단 옷을 집어들고 젖은 어깨 위로 둘렀습니다. 옷에서는 세자의 채취인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났고 두툼한 천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두르고 나니 덜덜 떨리던 몸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연화는 감히 이 귀한 옷을 더럽혀도 되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꼭 쥐고 세자의 넓은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마 안은 아늑했고 규칙적인 흔들림은 마치 요람처럼 편안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마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연화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이 안락함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인물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뻔했습니다. 세자는 책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뒤에 있는 처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고 순수한 존재와 단둘이 좁은 공간에 있어 본 적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뿜는 풀냄새와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가 그에게는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엄격한 규율과 형식으로 짜인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진짜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녀를 내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기묘한 동행이 싫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행렬은 상기를 벗어나 조금 더 넓은 도로로 들어선 듯 가마의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바깥의 소음도 조금 줄어들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이제 추위는 가셨지만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왔습니다. 아침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느라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꼬르륵 하는 작은 소리가 배에서 울려 퍼지자 연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세자가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며 눈치를 살폈는데 세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웃음을 참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거기 사라는 있는 것이냐? 갑자기 세자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던진 그 질문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가마 천장에 머리를 쿵 하고 했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다시 주저앉은 연화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저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앞을 본 채로 피식 짧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어이없으면서도 어딘가 다정한 느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산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내 가마에 숨어들다니. 세자의 말에는 질책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하, 갑자기 비가 쏟아져 병드신 노모를 모시려면 제가 병이 나면 안 되기에 잠시 비만 피하려다 그만. 말끝을 흐리며 울먹이는 연화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심 깊은 백성의 사정을 짐작한 탓인지 그의 표정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세자의 물음에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화라고 하옵니다. 연화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 세자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흙투성이 발과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맑은 눈망울과 고운 심성을 지닌 그녀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작은 다과 상자 뚜껑을 열어 유과 몇 개를 집어 뒤로 쓱 내밀었습니다. 먹거라. 배고픈 소리가 뇌성병력보다 더 크게 들리는구나. 연화는 세자가 내민 유과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궁중에서나 먹는다는 귀한 과자였습니다. 감히 받아도 될지 몰라 망설이자 세자는 팔이 아프다. 어서 받거라
하고 재촉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육아를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 그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작게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이 긴장과 허기를 동시에 달래주었습니다. 세자는 빈손을 털며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가마 안으로 들어오는 빛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도 조금씩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지만 좁은 공간에서 숨결을 나누고 온기를 공유하면서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세자가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옷을 덮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자 역시 이름 모를 산골 처녀와의 이 기묘한 동행이 주는 낯선 편안함에 점차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하, 전방에 쉬어가기로 한 정자가 보입니다. 잠시 후 가마를 멈추겠습니다. 호위대장의 우렁찬 보고 소리에 연화의 얼굴은 다시 사색이 되었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을 터였고 이번에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먹던 육아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해졌고 손발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역시 보고를 듣고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마의 속도가 줄어들며 멈출 준비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자는 짧게 혀를 차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도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연화를 내치자니 그녀의 처지가 딱했고 숨겨주자니 왕세자의 체면에 흠이 될 뿐만 아니라 호위무사들을 속여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뒤로 바짝 붙어라. 그리고 내가 명하기 전까지는 죽은 듯이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연화는 세자의 말에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육아를 치마폭에 감추고 비단 옷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세자의 등 뒤, 가마의 가장 깊숙한 그림자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골룡포 자락을 넓게 펼쳐 연화가 숨은 쪽을 자연스럽게 가렸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마꾼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가마가 땅에 내려앉는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쿵.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운명을 판가름할 심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곧이어 저와 하차하시옵소서 하는 상선내관의 앙칼진 목소리와 함께 가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밝은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세자는 잠시 눈을 찌푸렸습니다. 문 밖에는 수십 명의 신하들과 호위무사들이 도열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세자에게 쏠려 있었지만 세자의 등 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존재를 눈치챈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살얼음판과도 같아서 누구 하나라도 고개를 들어 가마 안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금세 발각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참느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세자의 넓은 등만을 믿고 버틸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지 않고 앉은 채로 상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잠시 다리가 저려 바로 일어나기가 힘들구나. 여기서 잠시 바람을 쐬며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으니 다들 물러가 있거라. 세자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상선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오나 저와 정자의 다과상을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상선이 다시 한번 권하며
가마 안쪽을 흘끈거리려 하자 세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가마 안이 아늑하여 잠시 더 머물고 싶다 하였다. 차를 이리 가져오고 모두 식보 뒤로 물러나라. 세자의 호통에 상선과 호위무사들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 분부 받잡겠나이다. 그들은 허둥지둥 물러나 대열을 정비했고 상선은 급히 차를 준비하러 뛰어갔습니다. 세자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반쯤 열어둔 채 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교묘하게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세자의 호통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낯설고 높은 분이 이름 없는 시골 처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선 내관이 다과상을 들고 가마 앞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연화의 심장은 마치 찹박질을 한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등 뒤 겹겹이 쌓인 비단 휘장과 골룡포 자락 사이에 아주 좁은 틈새에 몸을 최대한 밀어넣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상선의 목소리는 너무나 정중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기운은 연화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자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가마 문을 아주 조금 더 열어 찻잔을 받을 공간만 내어주었고 자신의 넓은 소매를 들어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시야를 가렸습니다. 다과상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국화차 향기가 가마 안의 습한 공기와 섞이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그 향기는 연화에게 위안이 되기보다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더욱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상선은 쟁반을 세자의 손에 쥐어주며 가마 안을 힐끗거리려 애썼지만 세자의 완강한 태도와 가려진 시야 때문에 안쪽 깊숙한 곳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차가 식기 전에 드시지요. 혹 안에 불편한 것이라도 있으신지요? 안색이 조금 창백해 보이십니다. 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그 눈빛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찻잔을 받아 들고는 짧게 헛기침을 하며 산바람이 차서 그런 것이다. 내 잠시 조용히 있고 싶으니 그만 물러가라. 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상선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다 드시면 다시 기별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연화는 참았던 숨을 아주 가늘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마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자 세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하더니 이내 몸을 살짝 틀어 뒤에 숨어있는 연화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으냐. 저 늙은이가 눈치가 백단이라. 내 등줄기에 식은땀이 다 흐르는구나. 세자의 목소리에는 권위보다는 장난기 어린 투정이 섞여 있어 연화는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송구하옵니다. 저 때문에 귀하신 옥체에 누를 끼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가마가 좁아 제대로 절을 올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세자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죄라. 그래, 따지고 보면 네가 내 가마에 든 것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죄지. 허나 오늘은 날이 애고 내 기분 또한 묘하니 내 죄를 묻기보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구나. 세자는 찻잔을 연화 쪽으로 쓱 내밀며 한 모금 마시거라. 몸이 얼음장 같으니 이걸로라도 녹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감히 세자가 마시던 잔에 입을 댈 수 없어 손사래를 쳤지만 세자의 강한 눈빛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이름이 연화라 하였지. 산속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리 비를 쫄딱 맞았느냐. 세자는 마치 오랜 버색에 묻듯 편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환이 깊으셔서 약초를 캐러 갔었습니다. 도라지와 더덕이 기침에 좋다 하여 산 깊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는 바람에 연화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효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녀로구나. 궁궐 안에는 나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진심으로 부모를 걱정하여 비를 맞으면서까지 약초를 캐는 이는 드물지. 세자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히 고개를 들어 세자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옷을 입고 세상 모든 권력을 쥔 듯한 분이었지만 그 어깨는 어딘가 무거워 보였고 눈빛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하께서는 행복하지 않으신지요?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감히 천한 백성이 세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경한 질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이라. 내 눈에는 내가 행복해 보이느냐.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삶이 세자는 자조적인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좁은 가마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내가 꾸는 꿈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지. 이 화려한 가마는 나를 보호하는 성이자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과도 같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연화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세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매일 오르내리는 산과 들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배를 탔을 때도 있고 거친 일을 하느라 손발이 트기 일쑤였지만 그녀에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꽃이 피면 꽃을 보고 힘들면 바위에 앉아 쉴 수 있는 그 소박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산에 오르면 세상이 다 제 것인 것만 같습니다. 저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옥 같은 답답함은 잘 모르오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갈 때의 그 시원함은 압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자는 연화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학자들도 고관 대작들도 해주지 못한 신선한 위로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시원함이라. 나도 언젠가는 너처럼 아무도 없는 산속을 거침없이 달려보고 싶구나. 호위무사도 내관도 없이 오직 나 혼자서 말이다. 세자의 눈빛이 잠시 꿈꾸는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각자가 가진 결핍과 소망을 나누며 서로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가마 안은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밖에서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선 영감, 가마 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비가 새는 것이 아닙니까? 한 호위무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가마 바닥을 적시고 틈새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상 징후였고 깐깐한 상선이 이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뭐라, 비가 샌다고? 그럴 리가 없다. 당장 문을 열어 확인해 봐야겠다. 상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급하게 가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색이 되어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꼼짝없이 들킬 것이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숨겨준 세자까지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세자가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여있던 찻잔을 집어들더니 일부러 가마문 쪽 바닥에 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에이, 칭, 내가 차를 쏟았구나. 이리 칠칠 맞지 못할 수가. 세자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밖에서 문을 열려던 상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옥체는 상하지 않으셨사옵니까? 당장 문을 열어 닦아내야. 상선이 당황하여 소리치자 세자는 더욱 큰 목소리로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다. 내 옷자락에 조금 묻었을 뿐이다. 바닥으로 흐른 것이니 호들갑 떨지 말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너희는 밖에서 닦을 것이나 준비해두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세자의 기지에 찬 대처에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가장하여 연화의 존재가 발각될 위기를 모면하게 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세자가 차를 쏟았다는 말에 물이 흐른 이유가 설명되자 의심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세자는 연화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습니다. 어떠냐? 내 연기가 제법이지 않느냐? 그의 표정은 마치 장난에 성공한 아이처럼 밝아 보였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찡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체면도 버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세자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하, 어찌 저 같은 것에게 이리 마음을 써주십니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백성일 뿐입니다. 세자는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찮은 백성은 없다. 너는 내 백성이자 오늘 이 좁은 곳에서 나와 마음을 나눈 벗이다. 내 너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는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는 것이다. 세자의 단호한 말은 연화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벗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너무나 커서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날이 밝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인연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하게 묶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밖에서 출발 준비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휴식 끝. 전군, 행렬을 정비하라. 해가 지기 전에 읍내에 닿아야 한다. 호위대장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는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할 것이다. 읍내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많아져 빠져나가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허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거라. 연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다시 가마를 들어 올리자 익숙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가마 안의 공기는 한결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세자는 책을 보는 대신 턱을 괴고 연화 쪽을 힐끗거리며 눈빛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화는 젖은 옷이 말라가면서 느껴지는 꿉꿉함도 좁은 공간의 답답함도 잊은 채 세자의 따뜻한 시선에 의지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었고 가마 안으로 스며드는 빛도 희미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 환했습니다. 행렬은 산길을 내려와 마을 어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에게는 익숙한 소리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소리들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꿈 같은 시간이 끝나면 다시 가난하고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지금 이 기억만은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자 역시 다가오는 이별을 예감한 듯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새 가마는 평지를 달리고 있었고 바깥의 소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읍내의 시장통을 지나는지 상인들의 호객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마로 집중될 것이 뻔했기에 연화는 다시 긴장의 끈을 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마가 크게 휘청하더니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가 놀라 소리치자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하, 앞에 수레가 전복되어 길이 막혔습니다. 잠시 우회하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마 안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것이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일지 가늠하느라 숨을 죽였습니다. 길을 막아선 수레는 읍내 장터의 좁은 길목에서 짐을 너무 높게 쌓은 탓에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배추와 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 당황한 농부와 이를 수습하려는 병사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위대장은 길을 트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병사들을 지휘했지만 흥분한 말들이 날뛰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통에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의 세자는 창밖의 소란을 감지하고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지 않으면 연화가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갈 방법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가마의 문을 조금 더 열어 젖히고 바깥의 동태를 살피며 짧은 순간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세자는 뒤에 숨죽이고 있는 연화를 향해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밖이 소란스러워 병사들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열어줄 터이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연화는 세자의 말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려니 수많은 칼을 찬 군사들과 험상돋은 호위무사들이 눈에 밟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가는 순간 누군가에게 잡힌다면 자신은 물론 세자 저하까지 곤란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세자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뒤를 지키고 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잠시 부린 심부름꾼일 뿐이다. 당당하게 나가거라. 세자의 따뜻하고 힘있는 말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용기를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품속에 감춰두었던 약초 바구니를 챙겨들었습니다. 세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갑자기 가마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위대장을 불렀습니다. 대장, 밖에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네, 잠시 내려 상황을 보아야겠다. 세자가 직접 가마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말에 수레를 치우느라 정신없던 호위무사들과 내관들이 화들짝 놀라 가마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통 세자의 거동에 쏠린 순간 가마의 반대편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하, 위험하옵니다. 옥체를 보전하셔야 하옵니다. 상선 내관이 기겁을 하며 달려왔지만 세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발을 가마 밖으로 내디디며 병사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자신에게로 고정시켰습니다. 백성이 공경에 처해 길이 막혔는데 내 어찌 편히 앉아만 있겠느냐. 당장 길을 터라. 세자의 호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길을 만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세자는 등 뒤로 손짓을 하며 연화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병사들의 등 뒤로 난 좁은 틈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마치 날쌘 다람쥐처럼 그녀는 가마의 그림자를 타고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연화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배추 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윽 하는 짧은 단말마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예민한 호위무사의 귀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가마 바로 옆을 지키던 부관 하나가 소리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거기에 수상한 자가 있다. 부관의 외침과 함께 번쩍이는 칼날이 칼집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도망치려던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연화를 포위해왔고 장터의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는 자는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세자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병사들은 멈칫하며 창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공격 태세를 멈추고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위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하, 이 야심한 시각에 가마 근처에서 수상한 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객일지도 모릅니다. 조사해 보아야 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자는 가마에서 완전히 내려와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연화를 감싸 안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자객이라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거라. 저 아이는 비에 젖은 약초 바구니를 든 가녀린 처녀일 뿐이다. 내가 불렀느니라. 세자의 충격적인 발언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상선 내관은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산길에서 잠시 쉴 때 내가 이 고장의 물과 약초에 대해 묻고자 저 아이를 잠시 불렀었다. 헌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잠시 가마 귀퉁이에 태워 비를 피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내 불찰로 아이를 놀라게 했으니 너희는 칼을 거두고 아이를 보내주어라. 세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엄한 왕세자가 직접 그리 말하니 감히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자가 직접 몸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니 병사들은 황급히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하, 미천한 것이 감히 옥체 근처에 있었음을 몰라보고 호위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화는 세자의 등 뒤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세자가 몰래 뒤로 뻗은 손이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아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연화에겐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뒤를 돌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가마 안에서 보았던 장난스러운 소년의 것이 아니라 위엄있고 자애로운 군주의 눈빛이었습니다. 놀랐느냐? 내 부덕하여 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구나. 이제 그만 가보거라. 노모가 기다리시겠다. 세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고마운 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진흙탕 바닥이었지만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밤길이 어두우니 조심하고. 세자는 곁에 있던 상선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눈치 빠른 상선은 비록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주군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병사들에게 길을 터주라고 손짓했습니다. 병사들이 양옆으로 물러나며
길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지도 못한 채 세자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눈인사를 하고는 뒤로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지만 그녀는 오직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음이 빨라지더니 이내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호롱불이 켜진 장터의 거리를 지나 사람들이 없는 골목길로 접어들 때까지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면 이 꿈 같은 현실이 깨져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연화의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보였습니다. 저하, 이제 그만 가마에 오르시지요. 바람이 찹니다. 상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세자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화가 쥐어주고 간 작은 도라지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쥐어주었는지 모를 그 꽃을 보며 세자는 가슴 한구석이 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꽃을 소중히 소매 속에 넣고 다시 화려하지만 차가운 가마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은 이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세자에게는 더 이상 똑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연화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흙내음과 풀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텅 빈 옆자리를 쓰다듬으며 이름 모를 산골 처녀가 남기고 간 자유의 여운을 곱씹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면 다시 숨막히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밤의 기억은 그가 앞으로 견뎌야 할 수많은 날들을 버티게 해줄 작은 불씨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한편 연화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를 지나고 익숙한 산길로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걸음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밤 공기는 시원했고 머리 위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을 펴보니 아까 세자가 주었던 비단 손수건이 땀에 젖은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높은 분과 나눴던 대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넓은 등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낡은 살인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는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쿨럭쿨럭, 연화냐? 어찌 이리 늦었느냐? 비가 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쇠약한 목소리에 연화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예, 어머니. 비를 피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죄송해요. 연화는 서둘러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녀는 약탕관에 오늘 캐온 도라지와 더덕을 넣고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연화는 품속에서 세자가 준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호롱불 아래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운 비단 위에 수놓아진 용의 문양은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추억의 증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에 잠들었습니다. 왕세자의 행렬이 지나간 길 위에는 말발굽 자국만 남았고 사람들은 다시 내일의 노동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초가집 부엌에서는 늦도록 약 다리는 냄새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겪은 일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겠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든든한 성벽 하나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헤쳐나갈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밤, 세자 역시 궁궐로 돌아가는 길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마의 창을 조금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산골 마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달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 시든 도라지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 산골 처녀처럼 맑고 순수한 백성들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좁은 가마 안에서의 짧은 만남은 두 사람 모두의 운명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이 걷히며 달빛은 더욱 영롱하게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다 다려진 약사발을 들고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편안해진 숨소리를 내며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도 오늘만큼은 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세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전보다 더 단단하고 맑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간밤에 요란했던 비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는 젖은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스스 눈을 뜨고 햇마루로 나가 기지개를 켰는데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의 국화꽃들은 비를 맞아 더욱 생기 있게 피어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옥수수들도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풍경이었기에 연화는 지난밤의 일이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매 안쪽 깊숙한 곳을 만져보았을 때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은 그 모든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품속에서 세자가 준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보는 비단은 밤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고운 빛깔을 띠고 있었고 그 위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용의 문양은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구중궁궐의 높은 분과 산골 처녀가 나눈 짧지만 깊은 교감의 증표였습니다. 연화는 혹여나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얼른 손수건을 다시 곱게 접어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자신의 헌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었고 고단한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며칠 동안 세자 저하의 행차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마다 내가 얼핏 보았는데 가마가 집채만 하더라. 호위무사들의 갑옷이 번쩍번쩍해서 눈을 뜰 수가 없더라 하며 본 것을 부풀려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개중에는 가마가 산길에서 한참이나 멈춰서 있었다는데 도깨비에 홀린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지만 연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감탄할 때 그녀는 그 가마 안에서 느꼈던 세자의 따뜻한 체온과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그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연한의 집은 택감이 부족하여 아궁이를 덮이는 일이 걱정이었고 곡간의 곡식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끼니를 잇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기침은
찬바람이 불면 다시 심해지곤 하여 연화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스바느질을 더 많이 하여 어떻게든 겨울을 나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낡은 초가집은 위태로워 보였고 연화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깊은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쿵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온 것인가 싶어 연화는 가슴을 졸이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밟는 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본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누군가 두고 간 커다란 가마니와 보따리들이 눈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가마니에는 게살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도정을 어찌나 깨끗하게 했는지 쌀알이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루에는 일반 백성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검은 참숯이 가득 담겨 있었고 지프로 싼 꾸러미에는 잘 말린 고기와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물건들 위에 놓인 작은 서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인장도 찍혀 있지 않았지만 그 종이의 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찰을 열어보니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빚을 갚는다.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아프지 말거라. 글씨체는 힘있고 반듯하여 쓴 사람의 성품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스쳐 지나간 인연을 잊지 않고 이 깊은 산골까지 사람을 보내 마음을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하, 연화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눈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참숯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나는 젖은 나무와 달리 참숯은 은은하고 붉게 타오르며 방안을 금세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타닥타닥 숯이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초라했던 부엌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잠자던 어머니도 부스스 눈을 뜨셨습니다. 연화야, 이게 무슨 냄새냐? 꿈속에서 임금님 수라상을 받은 것 같구나.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연화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고깃국을 상에 차려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어떤 고마운 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도우셨나 보다. 네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한 게야. 두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 섞인 눈물을 흘렸고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바닥은 참숯 덕분에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추위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지만 연화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넉넉한 식량과 갓감 덕분에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연화의 얼굴에도 다시 홍조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네 집에 경사가 났다며 수근거렸지만 연화는 그저 친척분이 도와주셨다고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밤 궁궐 쪽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만 그분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얼음이 녹고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연화는 다시 광주리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지난 가을 소나기를 피해 가마에 숨어들었던 그 장소에 가보았지만 그곳은 이제 자풀이 무성하여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마가 있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빗소리, 세자의 숨결, 따뜻했던 비단 옷의 감촉, 모든 것이 아련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산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벗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공유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그녀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봄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 마을에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용가마에 숨어든 처녀와 그녀를 구해준 임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라며 웃어 넘겼지만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된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낡은 장롱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용이 수놓아진 비단 손수건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단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말이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창한 영웅담도 아니고 화려한 무용담도 아니지만 춥고 비 오는 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난로처럼 따뜻함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고단했더라도 내일은 분명 더 따뜻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별이 반짝이지만 여러분의 이불 속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연화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단잠을 잤듯이 여러분도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나실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달님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켜주고 맑은 바람이 자장가를 불러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